자식 또 형제 자매 사이에 피 튀기는 재산 싸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통 웰다잉을 준비하는 분들께서 장기 기술 사역도 하시고 사전연명 의료원 형서 작성하시고 또 장례 방법에까지 다 작성을 하신 다음에 편안하게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이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재판을 해서 가족 간에 피 튀기는 전쟁을 벌인다. 그분의 삶이 웰다잉으로 마무리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점입니다. 가족 간의 고륙 상쟁을 막기 위해서 유언장을 써야 된다. 유언은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백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언장을 써야 하는 두 번째 이유, 이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는 2000년 15.5%였는데요. 2020년에 30.3%로 2배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점점 증가해서 2045년쯤에는 전체 가구 중 37.1%가 1인 가구가 된다는 전망입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상속 재산을 자연스럽게 물려줄 가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내가 죽으면 내가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이 나와 별 관계도 없는 법정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유언장을 써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내 분신 같은 상속 재산을 내 뜻대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언장을 써야만 합니다. 유언은 내 뜻대로 물려줄 수 있는 파워, 나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평균 수명 변화 추이 도표입니다. 1970년대 한국 남자의 평균 수명 58세였습니다. 놀라셨죠? 자식 기르고 나면 후다닥 저세상으로 끌려가게 되니까 자기 삶을 돌이켜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 3, 40년 전 저도 그랬습니다만 아버님 환갑잔치를 하고 친구들을 많이 불러서 크게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환갑잔치 할 정도로 사시면 오래 사실 것이고 그 뒤 몇 년 있다 돌아가시니까 웬만하면 무리해서라도 환갑잔치를 꼭 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혹시 주위에서 환갑잔치 하는 분 계세요? 요새 좀 해요. 그렇습니까? 요즘은 기본이 팔순잔치를 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수, 그래서 88세 때 구순잔치, 그때에 비해서 20년, 30년 정도 잔치하는 시기가 늦어졌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100세 시대에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가 특히 웰다잉과 그 유언 상속을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3, 40년 동안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까지의 삶을 돌이켜보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할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신과 가족, 세상에서 이별 인사를 하고 소중한 것을 소중한 사람에게 물려주면서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하는 것, 바로 유언장에 담아낼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써야 하는 세 번째 이유, 바로 유언장이 웰다잉의 설계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 건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이 유언이 왜 필요한가, 이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서 도대체 왜 요즘 들어서 상속재판이 급증한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사람이 죽고 그분의 재산은 상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하필 요즘에 들어서 상속재판이 급증하고 있는 것인가, 왜 싸움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언 상속 문제가 활성화된다. 보통 정작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상속재산 둘러싼 가족 간의 싸움이 격화됐다라는 것보다는 활성화라는 표현이 좀 듣기 좋지 않습니까? 그 이유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100세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70년대 남자의 평균 수명 58세 시대에는 나이 들면 재산을 모두 물려주고 자식에게 의존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남녀 평균 수명 83세, 미리 돌아가신 분들 감안하면 건강한 분들은 100세까지 기본으로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희 친구들 부모님 본상을 요즘 많이 갑니다. 기본이 90세 후반, 90세 후반 되신 분들 많이 계시고요. 근데 아버님은 그때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은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는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성큼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은퇴한 이후에 100세가 될 때까지 자기 재산을 갖고 있어야죠. 돌아가실 때까지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그것은 뒤집어 말하면 돌아가실 때 남겨놓는 재산이 많다. 즉 상속 재산을 남기는 경우가 이전에 비해서 훨씬 많이 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상속 문제 활성화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다 아시지만 상속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즉 상속 재산의 규모가 10년, 2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어요. 부천에 있는 아파트 웬만한 거 5억, 또 좀 크고 옥조인데 10억 그 이상 갑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 하나가 20억, 30억 가는 거 많이 있죠. 아파트 한 송을 보면 저게 몇백억, 몇천억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상속 재산의 절대액이 커지니까 상속 재산이 가치가 거의 없었던 20, 30년 전에 비해서 자식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커지죠. 조금만 더 가져도 훨씬 큰 돈을 가질 수 있게 되니까 결국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족 구성과 가족 관념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났고요. 황혼 이혼, 황혼 재혼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평생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족, 또 아이를 낳지 않는 노인, 잉크족, 이런 분들도 많이 늘고 있죠.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은 사실혼 관계 유지하는 동성 커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 관념이 바뀌고 가족 구성이 복잡 다양해지면 그만큼 이전에 상속 문제를 처리하던 가부장적인 권위와 전통 윤리는 더 이상 설탕을 잃게 됩니다. 과거에는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면 자식들이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법적으로 법에 따라서 상속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그것이 상식과 공정에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 분쟁을 둘러싸고 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주위 사람들도 자기 몫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그게 도덕적으로 비난받거나 윤리적으로 문제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사유로 인해서 즉 100세 시대가 되었다. 자산 가치가 급등했다. 가족관계가 복잡해지고 기존의 가부장적 윤리가 무너졌다. 이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상속재판이 급증하고 있는 거죠. 자, 사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속을 해야 되죠. 유언을 해야 되는 이유,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유언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실까요? 80세 홍길동 씨가 공무원 정년 퇴직 후에 강남구 대치동 35평 아파트에 30년째 살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 대치동 35평 아파트는 20억이 넘는다거든요. 근데 이분이 처음 공무원 시작을 해서 이 집을 대출받아 사고 할 때는 몇 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이 아파트를 샀으니까 그리 돈이 많은, 원래부터 돈이 많았던 집은 아닌데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녀는 이남 일녀, 장남은 부천에 살고요. 차남은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딸은 이혼 후에 아이를 데리고 홍길동 씨 부부를 모시면서 대치동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홍길동 씨는 20년 전에 장남 결혼할 때 부천에 아파트 하나 사줬고요. 차남의 미국 유학 비용을 해주었습니다. 딸에게 특별히 해준 것이 없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홍길동 씨, 장차 이 집을 홀로 된 딸에게 주고 아내를 모시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홍길동 씨는 지난주에 만난 오래된 친구 소림 씨의 갑작스러운 부고를 받았습니다. 장례식장 다녀오는 길에 내가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될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유언이 없을 때, 유언 없이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언이 없이 돌아가시면 홍길동 씨의 상속 재산은 공동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됩니다. 자,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된다.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n분의 1이 됩니다. 배우자에게는 50%가 가산이 됩니다. 그리고 상속인 중에 특별 부양, 특별 기여하는 분이 있으면 기여분이 인정이 되고요. 또 돌아가신 분 생전에 상속인들 중에서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사전 증여를 받은 게 있으면 그것은 특별수익이라고 해서 자신이 받은 상속분에서 빼게 됩니다. 유류분이라는 것은 상속인의 고유한 권리이고요. 유류분은 원래 자신의 법정 상속분, 그것에 직계 비속, 자녀와 배우자는 2분의 1, 그리고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갖습니다. 유류분이라는 것은 자기가 상속을 하나도 못 받았을 때, 아니 굉장히 조금 받았을 때 전체 상속 재산 중에서 자기 법정 상속분을 따지고 그것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나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 유류분과 관련해서 재판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례의 경우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상속인은 직계 비속인 자녀, 이남 일녀가 있죠. 그리고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분은 어떻게 되죠? n분의 1에다가 부인의 50% 가산을 하니까 부인은 9분의 3, 그리고 자녀, 장남, 차남, 딸은 다 9분의 2씩 상속분을 갖게 됩니다. 이 대치동 아파트 시가를 27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배우자에게 9억 원, 장남, 차남, 딸에게 한 6억 원 정도의 상속 몫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려면, 그런데요, 이렇게 나누려면 결국 이 아파트를 팔아서 나눠야 하고, 아파트를 팔면 배우자와 딸은 살 집을 잃게 되죠. 가장 바람직한 방법,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이 돌아가실 때 마음속으로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은 상속인들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겁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주거나 아니면 어머니와 딸에게 주도록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상속인들이 다 합의를 하면 유언이 없더라도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장남과 차남, 특히 미국에 사는 차남의 경우에 현금 6억 원이 생긴다. 근데 그것을 어머니와 딸에게 그냥 가지고 나서 포기한다. 미국 생활에서 현금 6억 원이면은 삶의 질이 달라진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녀들 학교 등록금, 집 등등등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딸의 입장에서는 큰 오빠는 결혼할 때 집 사주지 않았냐. 작은 오빠는 없는 돈에 미국 유학까지 시켰는데 어머니 모시고 살 집까지 뺏으려고 한 건 너무한 거 아니냐.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투기 분할하자. 어머니와 딸에게 달라. 이렇게 논의가 오고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와 딸에게 소장이 나고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소죠. 알아봤더니 미국에 있는 작은 오빠가 한국의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걸었단 말입니다. 뭐 미국에 있는 오빠는 한국에 올 필요도 없어요. 한국에 있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고 카카오톡 통지하고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리고 이 상속재판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한 변호사가 우리나라에 몇천 명이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전화 한 통화가 약간의 착수금만 내리면 바로 소송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작은 오빠가 이렇게 소송을 거니까 큰 오빠도 자기 몫을 주장하죠. 어머니와 딸은 오빠들이 생전에 홍길동 씨로부터
집하고 유학 비용 등 특별 수익을 받았으므로 상속분 주장은 부당하다고 맞서게 됩니다. 소송이 벌어졌으니 2, 3년 동안 치열하게 법정 다툼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가족관계는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있던 작은 감정, 또 작은 부당함 이런 것들이 소송에서 한꺼번에 튀어나오게 되고요. 재판이 어떻게 결말이 지어지든지 가족들은 원수가 됩니다. 사전에 교통정리를 하지 않고 돌아가신 홍길동 씨에 대한 원망이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적지 않게 보는 풍경입니다. 법률상 거짓을 주장하면서 내 몫을 달라, 이렇게 재판하는 사람 부당하다,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바쁘시게 일해도 내 집 마련 거의 불가능하고요. 안정된 직장도 구하기 어렵고요. 또 아이들 잘 기를 자신도 없습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의존을 하는데 부모님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재산을 안 물려주시죠. 이런 형편에 있다 보면 상속 재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크든 작든 상속법에 따른 자기 몫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요. 더군다나 형제의 숫자가 작고 상속 재산이 상당한 가액이면 자기 몫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상속 분쟁을 막을 책임은 피상속인, 즉 상속 재산의 소유자, 상속 재산을 물려주는 분에게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한 홍길동 씨는 등골이 오싹해졌죠. 집으로 돌아온 홍길동 씨 바로 자필위원장을 작성했습니다. 자, 위원장 예시를 한번 보실까요? 앞으로 이런 유형의 위원장이 계속 나옵니다. 자필위원장. 홍길동은 아파트를 포함해서 전 재산 중에 2분의 1은 아내 아무개에게, 나머지 2분의 1은 딸 아무개에게 상속한다. 아내와 딸은 이 아파트를 담보로 5천만 원 대출받아 큰아들에게 줘라. 유언 집행자로 딸을 지정한다. 아이들에게 당부한다. 내가 사망하고 어머니 잘못이고 단란하게 지내라. 몇 년 몇 월 며칠 주소, 본인 이름, 그리고 도장이나 손도장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을 했을 경우에 일단 유언에 따라서 상속재산은 홍길동 씨의 뜻에 따라 모두 배우자와 딸에게 상속이 됩니다. 상속에서 제외된 아들들, 이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죠. 자기 고유 상속분의 절반,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아까 보셨죠? 1인당 6억씩 걸어가는데 그 절반에 해당하는 3억 정도의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수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생전에 증여했던 금액은 거기서 빼야 된다고 했죠. 큰아들한테는 집을 사줬습니다. 그치. 그때는 몇 푼 안 될지 몰라도 지금 집값이 상당히 되죠? 현실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그 값만 따지더라도 5, 6억, 7, 8억 이상이 되죠. 자기 유류분 3억을 추가하는 금액이죠. 또 미국 유학 간 아들한테 유학비용 대준 거 10만 불, 20만 불 그거 그때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제 그 물가 상승률을 따져가지고 현가로 계산하면 몇 억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는 경우에는 재판을 하더라도 받을 게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받을 게 없으면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홍길동 씨는 간단한 자필위원장 한 장 쓰는 것으로 장차 벌어질 수 있었던 자식 관리의 상속 재판을 예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백신으로서의 위원장이 큰 힘을 발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상속하는 유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죠. 초등학교 교사를 정년 퇴직한 75세 비혼 여성 황진희 씨라고 계십니다. 봉사단체에서 만난 40세 된 장애인 수양딸 그리고 유기견 센터에서 입양한 반려견 출간이와 함께
한강이 보이는 만포동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을 한 40년쯤 전, 50년쯤 전에 이분도 대출받아 샀어요. 그때 몇 푼 안 됐는데 지금 한강뷰의 반포 아파트가 한 30억? 그 이상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큰 재산이 되어버렸습니다. 황진희 씨는 학교 재직할 때부터 장애아동을 위한 봉사활동을 해왔고 정년퇴직 이후에는 장애인 지원, 동물보호, 기후위기 대응 다양한 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후원금 기부를 해오셨습니다. 가족 중 친정부모는 이미 돌아가시고 4자매 중에 언니 2명 이미 돌아가셨고 여동생만 남아있고요. 조카들과는 거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명절 때 조카들이 찾아와 인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올 초에 조카들이 인사하러 왔을 때 한강 베란다에 나와서 한강 창밖에 한강을 내다보면서 이 집은 누가 가실까? 자기네끼리 쑥덕거리는 농담을 한 것을 들었을 때 황진희 씨는 기분이 몹시 나갔습니다. 황진희 씨는 수양딸에게 재산을 줄지언정 조카들에게 재산을 주고 싶지도 않고 줄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단체, 장애인 아동보호단체 이쪽에 연락하면서 유산 기부 방식과 절차를 협의하던 중에 벌컥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중증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자, 유언이 없을 경우, 유언 없이 그냥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법정 상속인 순위입니다. 황진희 씨가 유언 없이 사망하면 상속 재산은 공동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분만큼 상속이 됩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 그것은 상속법에 정해져 있어요. 1순위는 자녀와 배우자입니다. 2순위는 자녀와 배우자가 없으면 2순위는 직계존속, 부모와 배우자고요.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사촌인의 관계 결정이 됩니다. 이때 가족관계는 가족관계 구성 명시되어야 합니다. 수양딸하고 함께 20년, 30년을 살아도 가족관계 구성, 부모, 자식의 관계가 없다면 단 한 푼도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양딸은 상속권이 없는 것이죠. 사례의 경우에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없죠. 결혼을 안 하시고 따라 배우자와 자식을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3순위 형제 자매에게 상속이 됩니다. 돌아가신 그 누나 두 분에 대해서는 대습상속이라고 해서 돌아가신 그 누나, 언니 두 분의 자식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죠. 결국 황진희 씨가 지금 이 상황에서 돌아가시면 전 재산을 조카들이 나눠 갖게 되고 황진희 씨가 이번 수양딸과 초랑이는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좀 황당하긴 한데 현행법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녀나 부모, 배우자 이렇게 의미 있는 법정 상속인이 없는 독신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골드미스, 능력 있는 전문직 비혼 여성 이런 분들 숫자가 점점 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혼자 사시는 분들 한 달이 건너 70분이 있지만 내 자식과 배우자, 부모 없이 혼자 사시는 분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평생 일구어낸 재산, 자식 같은 재산이 내 사후에도 내 뜻대로 의미 있게 쓰이기를 바라는데 그냥 돌아가시게 되면 법정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죠. 이런 분들이 내 뜻대로 내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유언장을 쓰는 거죠. 황진희 씨는 코로나에 회복되자마자 잡힌 유언장을 작성을 했어요. 나 황진희는 내 재산을 다음과 같이 유지한다. 어디 얼마씩 주고 어디 얼마씩 준다.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하고 날짜를 쓰고 주소를 쓰고 성명을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잡힌 유언장 작성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해 놓았을 경우 상속재산은 100% 유언자의 뜻에 따라서 상속이 되고 황진희 씨는 편안한 마음으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자기 재산, 유류분을 주장하는 자기 고유 상속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주장하는 조카들이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을 쓸 때 그 재판까지 피하고 싶으면 현재는 조카들에게 주는 몫을 조금 떼놓는 것도 의미가 있죠. 다만 재작년에 국무회의에서 형제 자매의 유류분을 폐지하는 민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통과는 못 됐지만 저는 이제 내년이나 금년 말이나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형제 자매의 유류분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유언자의 뜻에 따라서 자기 재산을 사회를 위해서 환원을 하거나 아니면 법정 상속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확립되게 됩니다. 유언장을 써야 하는 세 번째 이유, 웰다잉 설계도로서의 유언장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 충리동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85세 김수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평생 혼자 살아서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관절적으로 몸이 불편해서 외출이 어려운데 마음씨 착한 야쿠르트 아주머니가 매주 찾아와서 돌봐줘서 매우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가진 게 영구임대 아파트 보증금하고 어렸을 때 부모님이 물려준 금반지 하나뿐입니다.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이분에게 굉장히 소중한 거죠. 내가 죽으면 나에게 이 소중한 보증금과 금반지를 야쿠르트 아줌마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죠. 김수임 할머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 고맙게 해준 분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유언장을 깔끔하게 쓴다면 이분은 자신의 이후의 삶이 보다 뿌듯하고 편안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겨웠던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싶죠. 김수임 할머니의 이 웰다잉의 꿈, 유언장으로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자, 김수임 할머니 입장이 돼서 웰다잉 설계도의 유언장을 한번 직접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이와 펜을 준비하세요. 제목 유언장 있으시면 됩니다. 한 줄 띄고 오늘 날짜로 연월일, 주소, 본인 이름을 쓰시고 이름 옆에 도장이나 손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사인 안 됩니다. 자필을 쓰셔야 되고 손도장을 찍으시고 도장 없으면 손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용을 쓰면 됩니다. 김수임 할머니의 경우에 나를 잘 돌봐준 야쿠르트 아줌마 이름이 홍은주예요. 홍은주에게 감사하며 내 영구 임대 아파트의 보증금과 금반지를 준다. 유언 집행자는 홍은주로 한다. 내 장래는 화장하고 수목장으로 부탁한다. 힘들게 살았지만 편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떠난다. 모두 행복하기를. 간단하지만 완전한 효력을 갖는 유언장이 완성됐습니다. 유언장을 쓴 김수임 할머니, 유언장을 홍은주 씨에게 전해주고 편안한 마음으로 여생을 누리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유언을 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유언장을 써야 하는 세 가지 이유. 첫째, 상속 분쟁 예언 백신으로서 유언. 둘째, 내 뜻대로 상속 실천으로서의 유언. 셋째, 웰다잉 설계도로서의 유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중요하고 필요한 유언인데 왜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유언을 하지 않는 걸까요? 통계조차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언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통계조차 없는 황무지 상태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유언에 대해서 세 가지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짐작합니다. 하나하나 오해를 살펴보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보도록 하죠. 세 가지 오해는 이렇습니다. 첫째, 유언은 노인만 한다. 둘째, 유언은 남자만 한다. 셋째, 유언하면 가족 분란이 생긴다.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봅시다. 첫 번째 진실, 누가 노인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균 수명 58세였던 70년대 60세면 환갑잔치하는 노인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100세 시대가 됐어요. 예전에 은퇴했을 나이 이후에도 3, 40년을 활기차게 살아가신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 2025년도 내년도에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에 도달된다고 합니다. 일부의 견해로는 금년 말이면 도달될 것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유엔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를 보고요. 인구 비율이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 넘으면 고령 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우리 인구의 4분의 1이 옛날 기준 환갑 노인 이상의 연세가 됩니다. 국민 중에 25%, 1250만 명, 그리고 점점점 그 숫자는 늘어날 텐데, 이런 세상에서 노인이냐 아니냐 따지는 것은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유언은 노인이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한다. 누구든지 자신의 생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설계할 때가 바로 유언할 때입니다. 청년 유언 사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한 35세 싱글맘 이미연 씨, 작지만 탄탄한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면서 해외 출장을 자주 갑니다. 소중한 4살짜리 아들 재민이는 친정어머니가 애지중지 돌봐주고 있어요. 아직 젊지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는 누가 돌보나? 전 남편은 재혼해서 새 가정을 꾸렸는데 전 남편보다는 친정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이미연 씨가 혹시 사망을 하게 되면 재산은 모두 100% 아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직 어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재산을 관리하는 법정 대리인이 있어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해서 엄마가 아이의 단독 친권자가 된 후에 엄마가 사망을 하면 이혼해서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는 아빠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본인이 적극적으로 원하면 친권자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이의 외할머니가 후견인이 되려면 복잡한 재판 절차를 거쳐요. 만약 이미연 씨가 친정어머니를 재민이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유언장을 작성해 둔다면 굉장히 간단히 해결됩니다. 노인이 아닌 35세 싱글맘 이미연 씨에게 유언장을 쓸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유언장을 쓰기에 적당한 시기, 유언에 관한 첫 번째 진실입니다. 노인이 쓰는 게 아닙니다. 심신이 건강할 때, 지나온 삶을 정리해보고 싶을 때, 남은 삶에 특별한 의미를 주고 싶을 때, 사후를 기획하고자 할 때, 이때가 바로 유언장을 쓸 때입니다. 유언에 관한 두 번째 진실, 누가 부자입니까?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부자인가요? 이제까지는 재산과 관련해서만 유언을 한 것으로 인식을 해서 재산이 많지 않으면 유언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아파트 가격 급등해서 웬만한 아파트 5억, 10억 적지 않은 돈입니다. 상속재산 다툼이 생기기에 충분한 금액이죠. 또 유언자에게는 큰 돈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돈, 작은 물건이라도 물려주고 싶은 소중한 것들이 있죠. 소중한 것을 소중한 사람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유언이 필요합니다. 제가 일하는 부천 충이동에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 잠깐 말씀드렸죠. 그곳에 홀로 살고 계신 할머니 한 분이 유언 공증을 하러 오셨어요. 오래전부터 나를 돌봐준 야쿠르트 아주머니에게 자기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서 사무실에 왔습니다. 그래서 유언 공증서를 작성해 드렸어요. 비용 얼마 안 듭니다. 재산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몇만 원 정도 유언 공증비를 내고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면 그 유언장을 가지고 야쿠르트 아주머니가 보증금 승계하고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자가 유언을 한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유언을 한 것이죠. 유언에 관한 두 번째 진실, 누구나 소중한 것이고요. 소중한 것을 소중한 사람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유언을 해내요. 상속법상 유언 요건을 갖춘 부분은 법적 효력 있는 유언이고요. 그 외에도 유언자의 뜻을 담을 수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유언에 조건이나 기한이나 부담을 붙일 수가 있다. 소중한 사람에게 소중한 것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유언이지 부자들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유언에 관한 세 번째 진실, 가족 분란은 유언을 하지 않은 당신 탓입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가격 급등한 상황에서 5억, 10억, 20억짜리 아파트 한 채 남기고 떠난다고 해서 가족 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가족 관계가 복잡해지고 가족 중에 일부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 사전에 교통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송사가 벌어질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혼자 등 주위에 의미 있는 상속인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재산의 사후 처리와 관련해서도 분쟁 소지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유언을 통해서 유산 기부 의사나 혹은 당부의 말과 함께 적절히 상속 재산을 분배해 둔다면 오히려 상속 분쟁을 예방을 할 수 있고요. 내 재산을 주고 싶은 분에게 줄 수 있는 것, 주고 싶지 않은 상속인에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세 번째 진실, 이혼이 가족보다 부축하는 복잡해진 가족관계, 상속인 사이의 소송 방지를 위한 사전 설계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유언장을 사전 공개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상속인들 사이에 효도 경쟁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 유언장은 언제든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따라서 유언장 변경으로 대응할 수가 있다. 이런 점들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유언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부터 시작을 할까? 첫째는 내가 유언을 왜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생각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을 정리하는 유언장을 쓰겠다 마음 먹고 자리에 앉아서 펜을 드시면 무엇을 쓸 수 있을까요? 지나온 삶이 주마등처럼 쭉 지나치면서 생각과 추억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아무것도 쓸 수 없게 됩니다. 유언장은 태그록이나 자서전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유언장을 못 쓰세요. 생각을 단순화해서 유언장을 쓰려는 직접적인 이유 한두 가지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자식들 재산 싸움을 막고 싶다. 내 사후에 내 반려견을 잘 키워주었으면 좋겠다. 미혼모들의 복지를 위해서 유산을 기부하고 싶다. 가족과 친지들에게 이별의 메시지를 남기고 싶다. 등등 유언하려는 구체적인 이유, 이것을 찾고 그 이유를 중심으로 유언을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분명하면 그 이유에 맞는 유언 방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 뒷부분에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많이 쓰이는 유언 방식이 자필증서 유언, 자필유언장이죠. 공정증서 유언, 공정성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녹음 유언, 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을 하기 전에 생각해두면 좋은 일 두 번째, 내게 소중한 재산, 소중한 물건은 무엇인지
생각해서 목록을 만들면 좋습니다. 유언 내용 중에는 법적 효력을 갖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법적 효력을 갖는 부분을 법정 유언 사항이라고 하는데 주로 재산의 상속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법정 유언 사항, 친족 관계에 관련돼서는 친생 부인, 어느 애가 내 애가 아니다. 이건 이혼으로 나누는 거죠. 인직, 지금 내 가족관계부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저쪽에는 저희는 내 애다. 후견인 지정, 아직 어린 아이를 위해서 애가 죽으면 이분이 후견이 되달라. 친족관계에 관한 사항이 법정 유언 사항에 포함됩니다. 또 상속관계는 유증,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유언장에서 어디 재산 누구 준다는 얘기고요. 유언 집행자 지정입니다. 유언 집행자를 지정해 두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그 유언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사람이 유언 집행자입니다. 뭐 재단 설립 출연, 재산 분할 방법 지정, 재산 분할 금지 이러한 사항들이 유언장에 들어가면 법적 효력을 갖는 법정 유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언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이나 물건은 상속법에 따라서 법정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분만큼 상속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이만큼 있는데 일부는 유언을 하고 일부는 유언하지 않으면 유언한 부분은 유언대로 가지만 유언을 하지 않은 부분은 법에 따라 또 기계적으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유언을 하실 때는 재산을 몽땅 묶어서 복잡하지 않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한꺼번에 유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을 하기 전에 생각해보면 좋은 일. 세 번째, 누구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두시면 좋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유언이 없으면 상속재산은 법정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분대로 기계적으로 상속이 됩니다. 아까도 한번 봤습니다만 법정 상속순위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없으면 2순위 직계조속과 배우자, 없으면 3순위 4순위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물려주고 싶다든지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싶다든지 상속인 중에서 특별한 사람에게 상속분보다 더 주고 싶을 때 혹은 덜 주고 싶을 때 유언을 해야만 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얼만큼 왜 물려주려고 하는지 생각해 주시면 어려움 없이 유언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언장을 작성할 때, 자필 유언장을 작성할 때 빠뜨리기 쉬운 부분인데요. 이게 빠지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 부분은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유언 집행자를 누구로 할지, 미성년자나 후견인을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을 둘 때는 누구로 할지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유언 집행자는 유언자 사후에 유언장의 내용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유언 집행 업무는 생기는 게 별로 없으면서 굉장히 일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언을 할 때 미리 믿을 수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을 유언 집행자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유언을 받는, 유증을 받는 사람도 유언 집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딸에게 준다라고 유언을 하고 유언 집행자를 딸로 한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언 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 집행자를 지정하는 것을 지정 유언 집행자라고 합니다.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 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유언 집행자가 됩니다. 이를 법정 유언 집행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유언을 집행할 법정 유언 집행자가 없거나 유언 집행자가 될 수 없을 때 그때 법원이 유언 집행자를 선임을 하게 되죠. 그것을 선임 유언 집행자라고 합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재산이 있고 그 재산을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 물려준다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언 집행자 지정을 안 하면 다른 형제, 다른 상속인들이 전부 공동 상속인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물론 해주면 좋지만 기분이 나빠서 협조를 안 하면 또 재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분들이 없어서 법원에서 선임을 하면 굳이 하세요. 그럽니다. 6개월 의전시 걸리게 되죠. 그래서 유언장을 쓸 때는 반드시 유언 집행자를 함께 기재하셔야 된다. 유언을 받는 사람도 유언 집행자가 될 수 있으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내가 딸에게 준다라고 하면 딸을 유언 집행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걸 빠뜨리면 굉장히 복잡해진다. 라는 점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유언의 방식 몇 가지 살펴보셨죠? 어떤 방식의 유언을 하는 게 적합할까? 라는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의 방식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유언이 어떤 법률적 특성을 갖는가 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시면 어떤 유언 방식이 나에게 적합할까를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언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죠? 유언자가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이로부터 유언은 두 가지 법률적 특성을 갖습니다. 첫째로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고요. 방식 위배는 무효입니다. 둘째로 생전에 자유로운 변경과 철회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사항을 살펴보죠. 유언은 유언자가 돌아가신 후에 효력을 발생하죠. 때문에 유언의 내용,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유언자에게 물어볼 수가 없어요. 때문에 유언을 할 때는 법에 정해놓은 방식을 엄격하게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유언 방식이 위반된다. 혹은 유언 내용이 불분명하다. 그럼 유언 자체가 무효로 되거든요. 둘째로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 유언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지요. 때문에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유언장을 변경하거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여러 번 하면 가장 나중에 한 유언이 효력을 갖고요. 그 유언과 상충되는 이전의 유언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됩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이 정해놓은 유언의 방식은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이외의 방식의 유언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또 이 5가지 방식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법에 정해진 내용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역시 그 유언은 위헌입니다. 자필증서 유언, 공정증서 유언, 녹음 유언, 비밀증서 유언, 구술증서 유언 5가지가 있는데요. 5가지 유언 중에 많이 쓰이는 것은 자필증서 유언과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녹음 유언은 앞으로 많이 쓰일 가능성이 있는 유언 방식입니다. 비밀증서, 구술증서 유언은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되므로 오늘은 자필증서, 공정증서, 녹음 3가지 방식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분석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죠. 자, 아까 말씀드린 홍길동 씨 사례입니다. 케이스는 거의 동일해요. 이분이 어떤 방식의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 친구 아들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 아들 변호사는 자필증서 유언과 공정증서 유언 2가지 중에 하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장단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의 장점과 공정증서 유언의 장점 거꾸로죠. 그러니까 장점은 단점이고 단점은 장점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의 장점은 쉽고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종이 앞에만 있으면 누구든지 바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자필 유언장은 원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원본은 잊어버린다, 분실된다, 훼손된다, 위조된다 라고 했을 때는 유언자의 의사가 왜곡되거나 혹은 무시될 수가 있습니다. 또 자필증서 유언은 법인 절차라는 그 유언의 내용을 검사하고 확인하는 법원의 절차를 맞춰야 그래야 그 유언장을 가지고 등기 등 법률적인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의 장단점은 거꾸로죠. 확실히 보관이 되죠. 공증사무소에 창구에 보관이 되니까 확실히 보관이 되고요. 검인 절차 불필요합니다. 그냥 공증사무소에 가서 그 집행을 받아가지고 그 집행을 해야 돼요. 간편한 집행이 보장이 되고 있죠. 다만 돈이 좀 들어요.
1억 원에 대해서 한 15만 원 정도씩, 그리고 그 300만 원을 그 탑으로 해서 300만 원 이하의 비용이 든다. 증인 2명이 공직사무소에 함께 가야 되는 것도 번거로운 일입니다. 또 서식에 따른 유언을 하기 때문에 표현이 제한이 될 수가 있다. 이 두 가지 장단점을 비교한 끝에 홍길동씨는 자필증서 유언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자필증서 유언에 관해서 민법 1066조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된다. 자서, 반드시 자서를 해야 된다. 위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하면은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해야 된다. 여기 딱 규정 2개. 자, 유언의 전문이 뭐냐? 유언의 전문이란 유언의 내용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물려줄지 수유자, 물려받는 사람하고 유증 재산, 물려주는 재산을 특정해서 자필로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전 재산의 2분의 1 또는 전 재산 같은 식으로 비율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재산을 물려주는데 유증을 하는데 비율로 표시한 것을 포괄 유증이라고 하고요. 하나하나 특정해서 유언장에 쓰면 그것을 특정 유증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경우든 자필로 쓰셔야 하는 거예요. 재산 목록도 자필로 기재해야 됩니다. 프린트한 재산 목록을 첨부하면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유언 집행자도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역시 유언 집행자 기재도 자필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유언의 전문 내용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연월일 주소와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이것도 자필로요. 연월일은 자필증서 유언이 완성된 날짜를 쓰시면 됩니다. 유언 내용을 변경을 할 경우에 변경한 다음에 날짜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언장을 한번 작성하고 일주일 뒤에 내용 바꿔서 찍찍 긋고 작성을 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유언 작성 연월일을 안 쓴 게 되죠. 그래서 그 유언 자체가 전부 무효가 됩니다. 변경을 할 때는 자필로 날짜도 변경을 해야 된다. 또 연월만 기재하고 일을 기재해야 된다든지 주소를 불명하고 기재한 경우에도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자필증서 유언의 변경, 아까 말씀드렸죠?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유언장을 취소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할 경우에 기존의 유언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삽입, 삭제 변경 부분은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을 해야 됩니다. 무인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 은행에 가도 사인을 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도장 이런 거 와서 사인을 다 하는데 사인을 하면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도장을 찍든지 인감도장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목도장 되고 그게 아니면 손도장을 찍는 거예요. 손도장은 되고 사인은 안 된다고 이상하지 않냐고 그러면 이상한데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몽땅 무효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유언장 예시입니다. 홍길동 씨가 이 유언장을 썼어요. 여기 보시면은 유언의 전문이 아파트 2분의 1씩 자녀와 딸에게 든다는 포괄 유증 방식을 취했습니다. 유언 집행자로 딸을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날짜, 주소, 본인 이름, 그리고 도장.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될 점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필 증서 유언을 하는 방식에 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언장 이름에 자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자필로 써야 됩니다. 프린트된 거, 복사한 거 전부 무효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자필로 써야 됩니다. 재산이 많은 분들은 고민이죠. 재산 목록이 어떻게 쓰나. 그래서 프린트해서 딱 붙이고 도장 찍으면 되지 않나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무효입니다. 일본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 줬어요. 재산 목록을 프린트하고 거기에 간인을 하면 그러면은 유언장이 유효한 일부로 인정하는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어느 세월에 그걸 남편들 다 쓰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분, 여기저기 땅에 떨어져 있는 분
또 어떻게 일이 났습니까?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그러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아까 그 유언장은 언제 어느 때든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변경할 때 날짜까지 변경하면 통으로 무효가 된다는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유언장을 한번 작성하고 변경하고 덧칠해서 쓰고 하면은 유언장 자체의 내용이 불명확해질 수 있고 그래서 유언장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기 전에 자필증서 유언장을 작성하기 전에 유언장 초보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일일이 작성해 놓고 내용이 완성이 되면 그것을 옮겨 쓰는 방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일단 유언장을 작성한 후에 그 초안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이게 효력이 있는지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전문가 누구한테 문의해보냐 라는 고민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소속돼서 활동하고 있는 웰다잉 문화운동에서 유언 무료 법률 상담 창구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질문을 하면 또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익명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웰다잉 문화운동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나중에 접근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주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려주세요. 웰다잉 유언 무료 상담. 오픈 채팅방 들어가서 웰다잉 유언 무료 상담하면 변호사가 쫙 뜹니다. 그럼 이제 그분들 중에 하나에 찍고 들어가서 문의하시면은 카카오톡으로 답변이 옵니다. 1대1 채팅방이기 때문에 내 얘기가 딴 쪽에 빠질 위험도 없고요. 또 익명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상담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 중요한데요. 유언장을 작성을 하면 그 유언에서 배제된 다른 상속인들이 그 유언이 무효다라고 해서 유언 무효 소송 제기하는 사례가 왕왕했습니다. 유언장 쓸 때 치매로 제정신이 없는 상태였다. 필적이 아버지 필적이 아니다. 또 강박에 의해서 억지로 쓰게 한 것이다. 라는 식의 주장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언장을 쓸 때 그것을 핸드폰으로 녹화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유언장을 쓰는 취지가 무엇인지를 거기에 같이 말씀을 해두는 거죠. 누구누구가 나에게 그동안 효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재산 누굴 준다. 자, 저기 유언장을 작성한다고 그 상황을 찍어두시면 그래서 그 자료가 그 자료를 이제 유언을 받을 사람 수유자한테 전달해주면 법률적으로 문제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영상을 보면 이분이 말짱한 상태, 강박 없는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유언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는 그 사람의 소송을 미리 막을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어려운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보관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필 유언장은 원본이 단 한 장입니다. 이게 없어지면 유언 전부 꽝이 돼요. 이걸 예를 들어서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유언을 받을 사람이 제때 발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언장 보관의 문제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유언을 변경 철회를 할 때, 유언을 바꾸거나 철회를 할 때 하나 유언장에 자꾸 이렇게 덧칠을 하고 날짜를 바꿨으면은 내용이 복잡해집니다. 이전의 유언장을 폐기하고 새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을 변경을 할 때는 기존 유언장을 폐기하고 새로 써야 문제의 소지가 적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진희 씨 사례입니다. 사례는 같고요. 황진희 씨 코로나19에서 회복된 다음에 이제 유언장을 써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후유증으로 손이 떨리세요. 그 이전에는 굉장히 글씨를 예쁘게 잘 쓰셨는데 손이 떨려서 이 유언장을 쓰면 글씨가 삐뚤빼뚤돼서 자존심이 상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자필 유언장 말고 나는 녹음 유언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알아보셨어요. 민법제
1067조에 녹음에 의한 유언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을 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된다. 민법이 만들어질 때가 1960년입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말하면 녹음기는 최첨단 기기였습니다. 녹음을 목소리를 위조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죠. 그래서 녹음을 해두면 그것은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음성 변조 위조 어마어마하게 편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아직도 변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규정을 살펴보고 이걸 현대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규정은 이렇게 돼 있죠. 유언의 취지라는 것은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줄지, 수유자와 유증 재산을 말로 특정해서 표현하라는 겁니다. 또 유언 집행자도 말로 특정해서 녹음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몇 월 며칠 나 아무개가 유언한다라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유언한 날에 연월일을 구술해야죠. 그리고 증인이 한 사람 여기 같이 녹음을 해야 됩니다. 유언자가 녹음을 하고 그다음에 증인이 녹음을 합니다. 증인은 이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서 폭넓게 인정해야 됩니다. 미성년자 안 되고요.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 받은 사람 안 되고요.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배우자, 가까운 친척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제3자가 누구든지 유언을 할 수, 유언의 증인이, 녹음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증인은 유언자의 녹음 유언의 구술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이 사람이 직접 녹음한 거 맞다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자가 직접 말을 해서 그것을 녹음한 것이다 라는 것 확인해 주는 역할이 증인의 역할입니다. 구체적인 녹음 유언 방식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핸드폰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법률상 동영상은 유언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찍으면 거기에 나오는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녹음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녹음기에 녹음하는 것보다 핸드폰으로 찍으면 말하는 사람의 영상이 딱 나오고 그 사람의 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영상은 그 유언의 진정성을 보증하는 보조 자료로서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증인과 나란히 서서 유언자가 유언을 하고 증인이 증언을 해서 그것을 한 세트로 갖고 있으면 녹음 유언으로서 충분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녹음할 때 버벅거리면 또 여기 앞뒤가 꼬이면 그 유언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유언에 관한 원고를 미리 작성을 해서 그 원고를 읽는 방식으로 녹음 유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언 집행자 빼먹으면 안 되고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 하나, 녹음을 어떻게 보관할 거냐는 문제입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내 핸드폰에 녹음을 해놨다. 핸드폰을 분실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곳에 다른 유언을 했다. 근데 그 유언이 드러나지 않고 분실한 그 핸드폰에 들어있는 녹음이 튀어나온다. 그럼 내 뜻과 관계없는 유언이 효력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겠어요.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의 취소 변경 처리할 수 있죠. 한번 녹음 유언하고 다른 녹음 유언을 하거나 다른 자필 유언장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때 유효한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전에 만든 것이 효력 있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언 녹음에 관해서 이것을 이렇게 요즘 이제 NFT라고 그래가지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한번 녹음한 것을 보정을 시켜서 변조 못하게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음 유언을 활용하실 분은 그 기술을 적용한 녹음 유언 원본, 디지털 원본을 만들어서 이것을 잘 보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공증위원회 관해 위원 공증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위원보자 김수임 할머니입니다. 김수임 할머니 내 재산 물려주고 싶은데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의를 하고 위원 공증을 하도록 공정증서에 의한 위원 방식을 하도록 마음을 먹었습니다. 공정증서 위원자가 증인 두 사람이 참여한 공증인 면전에서 위원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위원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하는 각자 서명 기명 날이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간단합니다. 증인 2명 데리고 공증사무소에 가셔서 위원 공증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담당 직원이 위원의 취지를 듣고 그 위원 취지 내용대로 서류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공증 담당 변호사가 위원자와 증인 앞에서 그 내용을 물어보고 확인을 하고 맞다고 그러면 사인을 하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별로 복잡할 것은 없고요. 어떻게 위원할 거냐 내용을 정하고 증인 두 사람과 같이 공증사무소에 가시면은 공증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공증 비용 조금 들죠. 1억 원당 15만 원씩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재산이 별로 없는 분 같은 경우에 그 경우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뭐 한 10여만 원 들까요? 10만 원 좀 안 들겠네요. 그러나 달리 방법이 없을 때 위원 공증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위원의 장점, 아까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첫째로 집행 방법이 간단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인 절차 없이 법원에 검인을 요청한 절차 없이 그 자체로서 바로 집행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 보관이 확실하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위원장 보관에 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마치고 질문 한두 가지 받고 그러면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죠. 어쩌면 벌써 진입했을지도 모릅니다. 인구의 1,000만 명 이상이 65세 이상인 세상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언의 필요성은 점점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유언 중에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이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이라는 것. 뭐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냥 종이와 펜만 있으면 그러면 누구든지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자필 유언장입니다. 그런데 원본이 한 장밖에 없고 이 원본이 없으면 그 유언을 집행할 수가 없고 유언자의 뜻에 따라서 유언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원본인 유언장의 보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유언장을 썼는데 분실을 한다. 누가 숨겨버린다. 또 위조 변조하면 어떡하나? 유언장을 이미 쓴 분, 쓰려고 하는 분들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행 유언장 보관에 관한 제도 몇 가지를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공증사무소에 보관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은 공증사무소에서 하는 유언 공증서만 공증사무소가 보관해 주지 내가 개인적으로 쓴 자필 유언장은 보관을 안 해줍니다. 무슨 책임질라고 보관을 하겠어요? 그래서 보관을 안 해줍니다. 신탁회사에 보관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유언 신탁을 하는 경우에도 그 신탁회사에서는 유언자를 공증사무소로 데려가서 공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증유언서를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필 유언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금융기관 대여금고 활용할 수 있죠. 근데 몇 명이나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주 5회차가 오거나 아니면 그 대여금고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조금씩 이제 그 보관 업무를 하긴 하는데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고객들이 자필 유언장을 보관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자필 유언장 보관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마어마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 영역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웃나라 일본, 우리보다는 한 걸음 앞서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초고령 사회죠. 그리고
상속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작성함으로써 이 문제의 해법을 찾아보자라는 논의를 하면서 자필 유언장을 보관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3년 전에 일본에서는 자필 유언장의 공적 보관 제도를 입법화해서 시행 중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등기소 같은 곳에서 자필 유언장을 본인이 와서 제출하면 형식이 맞나 확인을 하고 등기소에서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면 이분이 지정한 사람에게 여기 자필 유언장이 있다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전국 어디에서든지 그 내용을 꼭 거기 가서 자필 유언장 원본을 찾는 게 아니라 거기 전산화되어 있는 그 내용을 전국 어디에서든지 열람을 할 수 있고요. 그걸 그냥 출력을 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검인이 필요 없이. 그러니까 보관해주죠. 검인 절차 필요 없죠. 그리고 전국 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고 유언을 받을 사람에게 통지해주죠. 아주 훌륭한 국민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민법을 바꾸는 것은 어느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민법 일부 개정과 아울러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논의들을 작년부터 좀 진행을 해서요. 부천 소사 쪽 김상희 의원실에서 입법 초안을 마련을 해서 일단 국회에는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공천 떨어지셔가지고 그거 지나치고 그러는데 어쨌든 많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공적 제도가 신속하게 입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떡하냐? 지금 제도가 없는데 결국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로 공적 유언장 보관 제도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 유언장을 가장 잘 보관할 사람, 즉 그 유언에 의해서 이익을 받을 사람에게 유언장을 맡기는 겁니다. 내가 이 재산을 내 딸에게 준다고 그러면은 그 딸에게 유언장을 맡기는 것, 그것이 일단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고요. 그런데 유언을 받을 사람이 장애인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대로 자기 유언장을 보관하지도 못하고 집행하기가 어렵죠. 그럴 때는 믿을 만한 분을 유언 집행자로 세워서 유언 집행자에게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을 하면서 그 사회에 환원을 받는 자선단체 이쪽을 유언 집행자로 잡고 그 유언 집행자에게 유언장을 보관하는 것을 권할 수 있습니다. 그 재산의 10% 정도를 공적으로 기부를 하고 기부를 받는 기관 유언 집행자로 지정을 하고 그 유언 집행자에게 맡기면 안전하게 맡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필 유언장을 많이 써야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분쟁 발생 요인 또 내 뜻대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 매일장의 설계도 기능하는 것 다 좋은데 결국은 보관과 집행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앞으로 유언장의 공적 보관에 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진행될 텐데 좀 신속하게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한두 가지 하고요. 네,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집이 동네호가 공동민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상속 배정이 어떻게 됩니까? 자, 상속 재산은 내 명의로 된 것만 상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집이 부부 명의로 2분의 1씩 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남편 몫의 2분의 1만 상속의 대상이 될 것이죠. 그리고 2분의 1이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되고
유언을 하면 그 유언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이런 상황. 그럴 경우에는 두 분이 같이 유언장을 써야 되나요? 자, 유언은 그 공동유언장은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따로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은 지분해봐요. 남편은 내가 사망을 하면 내 지분을 아내에게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아내는 내가 사망하면 남편에게 준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누구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을 받을 사람이 나보다 먼저 사망을 해요. 그럼 우리 상식으로는 그분의 자녀에게 넘어가겠지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유언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유언을 했는데 수유자, 유언을 받는 사람이 먼저 죽으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내가 누구에게 유언을 하고 물려주고 만약에 이분이 나보다 먼저 돌아가시면 그분의 상속인 누구에게 물려준다는 순차적으로 넘긴다는 이걸 유언을 집어넣어요. 증인은 어떤 사람으로 증인을 분명 세워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안 되고요. 증인 능력이 없는 사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유언으로 인해서 이익을 받을 사람 및 그 배우자, 가까운 친척은 안 됩니다. 그래서 친구나 아니고 친구? 가까운 그 이웃이나 이런 분들이 유언으로 접촉하고요. 그 유언을 받을 사람의 뭐 배우자, 또 부모, 또 이 형제자매 이런 사람들은 증인으로서 위험합니다. 네. 저기 지금 여기 자료를 주셨는데요. 도표에 5번이 도표가 없어요. 여기는요. 그래서 도표 5가 지금 진행을 해주셨는지 빠졌는지. 그 자료대로 진행했으니까 아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나중에 한번 정보를 주세요. 도표 5가 여기는 없어요. 여기 없어가지고. 자체가 없는 우리 빠진 거 의사 5번 없어. 뭐 특별히 더 질문 없으시면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셔드리고 10분간 휴식하실 거고요. 제가 변호사님 유튜브 강의를 한번 들어봤어요. 혹시 만약 궁금한 거 있으면 유튜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나와 있더라고요. 네, 오늘 강의하시네요. 이어서 박수 한번 다시. 네, 다시 한번. 10분간 휴식하는 시간 동안에 박하롱 선생님, 김동혁 선생님, 정광호 선생님, 양기덕 사모님, 강미정 선생님 요 공간으로 잠깐만 오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분 동안 휴식하시고 두 번째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